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홀로 조용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왜 여기에 존재하는 걸까? 단순히 사춘기 시절의 감상적인 방황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인류가 문명을 시작한 이래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도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도 평생을 바쳐 답을 찾고자 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무겁고도 아름다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곤 하죠. 나는 나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또 그 위의 조상님들에게서 왔다. 지극히 당연하고 명쾌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인과관계의 사슬을 따라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100년, 1000년, 나아가 수만 년 전으로 인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최초 조상은 어디서 왔는가? 그 생명이라는 정교한 기적은 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이 생명체들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터전인 우주는 왜 무엇을 위해 탄생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교과서 속 이야기들을 다시 펼쳐볼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과학적 발견들이 사실은 얼마나 거대한 우주의 경이로움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 눈부신 발견들의 종착지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짜 질문은 무엇인지 15분 동안의 짧고도 깊은 지적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가보시죠. 과학이라는 학문이 정립되기 전 아주 오랫동안 인류는 이 질문에 대해 확고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거대한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성과 신에 의해 설계되고 만들어졌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불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그들만의 정교한 창조 이야기가 존재했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태양신 라가 무질서한 혼돈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를 부여했다고 믿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인 기원전 1200년경의 메소포타미아 점토판 에누마 엘리시에는 신들이 우주의 천지를 창조하고 자신들의 대리자로서 인간을 빚어냈다는 서사시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 역시 카오스라는 대혼돈 속에서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태어나고 신들이 세상의 질서를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명은 이처럼 창조의 이야기로 자신들의 기원을 설명하려 했을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변의 대자연을 보며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리는 계절의 순환, 밤하늘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는 별들의 움직임, 그리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작동하는 인간의 신체 구조까지, 이 모든 세상이 아무런 의도 없이 그저 우연히 툭 떨어지듯 생겨났다고 보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아름다우며 너무나 질서정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면서 세상은 이 질서를 다르게 설명하려는 시도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처음부터 영원히 존재해왔다는 영원우주론을 주장하며 신학적 창조 없이 세상을 설명하려 했죠. 이 철학적 격돌은 훗날 중세시대를 거쳐 인류가 과학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서양의 중세 1000년 동안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지식과 세계관의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4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나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은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키며 신이 만든 천지창조의 신비를 철학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왔죠. 하지만 16세기부터 이 공고했던 지적 요새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1543년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의 주위를 도는 수많은 행성 중 하나일 뿐이라는 주장은 인류의 오만을 깨뜨리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뒤이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신이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들을 관측하며 지동설의 결정적 증거들을 제시하자 당시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1633년 갈릴레오는 종교재판에 서게 되었고 가택연금 상태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 사건은 눈으로 관측되는 과학적 사실과 기존의 종교적 신념이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중심을 뒤흔든 사건이 천문학에서 일어났다면 인간의 존재의 가치 자체를 뒤흔든 진짜 폭풍은 1859년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표된 것입니다. 다윈은 1831년부터 5년간 영국 해군 탐사선 HMS 비그로를 타고 전 세계를 항해했습니다. 특히 남미의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그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섬들인데도 섬마다 서식하는 핀치 새들의 부리 모양이 조금씩 달랐던 것입니다. 어떤 섬의 새는 단단한 씨앗을 깨기 위해 부리가 굵었고, 어떤 섬의 새는 선인장 틈새의 벌레를 잡기 위해 부리가 길고 뾰족했습니다. 다윈은 여기서 자연선택, 즉 내처럴 설렉션이라는 위대한 통찰을 얻어냅니다. 모든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살아남기 유리한 특징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이 번식하고, 그 유전적 특징이 수많은 세대를 거쳐 누적되면서 결국 새로운 종으로 분화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인간이 신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수억 년의 시간 동안 자연환경 속에서 원숭이와 같은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온 존재일지도 모른다. 이 주장은 당시 사회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지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1860년 옥스퍼드에서 열린 대논쟁에서 다윈의 지지자였던 토마스 헉슬리와 교회를 대표하는 윌버포스 주교가 "당신은 할머니 쪽으로 원숭이의 후손입니까? 라는 날선 조롱을 주고받은 일화는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날 것 그대로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다윈 이후 150여 년이 지난 지금 현대 과학은 이 기원의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들려주고 있을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는 인류와 우주의 역사를 다음과 같은 과학적 사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물리학과 천문학은 우리 우주가 약 138억 년 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온고밀도의 한 점 특이점이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20세기 중반 아르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 우주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날아오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실제로 관측해내면서 빅뱅은 단순한 가설이 아닌 현대 물리학의 가장 강력한 정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둘째, 생물학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수억 년 전 원시 바다에서 일어난 화학적 진화를 통해 최초의 단세포 생물로 태어났으며 그 공통 조상으로부터 서서히 진화해왔다고 가르칩니다. 현대과학은 다윈 시절에 부족했던 화석 기록을 메우는 엄청난 발견들을 이뤄냈습니다. 물고기가 육지 생물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3억 7,500만 년 전의 화석, 틱타알릭, 파충류와 조류의 징검다리인 시조새, 그리고 고래가 육지 사족보행 동물에서 바다 생물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파키세투스 화석 등 수많은 전이 화석들이 지층 속에서 발굴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20세기 중반 발견된 DNA, 이중나선 구조는 진화론의 강력한 분자생물학적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와 유전자 복제 과정에서의 변이를 통해 새로운 형질을 만들어내며 유전자 중복, 듀플러케이션을 통해 생명체의 유전, 정보량을 실제로 늘려간다는 사실이 실험실과 대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관찰되고 증명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모든 자연계는 무질서도가 증가해야 하므로 복잡한 생명체가 저절로 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연력학 제2법칙은 외부와 에너지를 교환하지 않는 완전히 닫힌 공간, 즉 고립계에서만 성립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매일 엄청난 양의 빛과 열에너지를 공급받는 열린 오펀 시스템입니다. 외부에서 거대한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오면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할지언정 지구라는 국소적인 공간 안에서는 얼마든지 얼음이 얼고 아파트가 지어지며 정교한 생명체가 진화하는 질서의 형성이 물리법칙 안에서 완벽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과학은 인류에게 우주의 탄생부터 생명의 진화까지 완벽에 가까운 타임라인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반전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여 우주의 법칙을 깊게 파고들면 들수록 오히려 인류의 지성으로는 쉽게 답할 수 없는 근원적인 미스터리의 경계선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과학적이고 정직한 사색을 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세 가지 거대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 기원의 질문입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폭발한 이후의 과정을 수학적, 물리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에게 그렇다면 빅뱅 바로 그 직전, 시공간과 물질도 없던 상태에서 그 엄청난 에너지를 품은 한 점은 대체
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라고 물으면 현대 물리학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인류의 방정식이 고장나는 양자역학적 특이점, 즉 과학적 인과관계의 한계점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도미노는 누가, 왜 쓰러뜨렸는가? 에 대한 답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의 미세 조정 파인 튜닝입니다.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우주에는 4가지 기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인 중력, 자석과 전기의 힘인 전자기력, 원자핵을 묶어주는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입니다.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연구해보니 이 힘들의 절대적인 크기를 결정하는 물리상수들의 값이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초기 팽창 속도나 중력의 상수가 소수점 아래 수십 자리 중 단 하나라도 달랐다면 우주는 탄생하자마자 스스로 붕괴했거나 물질이 뭉치지 못해 별도, 은하도, 생명체도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을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가 이 정교한 균형을 보며 우주는 마치 생명체가 탄생할 것을 미리 알고 세밀하게 튜닝되어 있는 것 같다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전 정보의 출처입니다. 생명체의 핵심인 DNA는 단순한 분자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데닌 A, 티민 T, 구안인지, 시토신 C라는 4가지 화학 글자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정교한 디지털 소프트웨어입니다. 인간의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이 유전 정보의 양은 A4 용지 100만 장, 책으로 수천 권을 채울 수 있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경험과 과학적 경험 속에서 이토록 고도의 의미와 문맥을 가진 정보와 설계도는 언제나 목적을 가진 지성, 즉 인텔러전스로부터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의 심장부에 새겨진 이 경이로운 생명의 프로그래밍 코드는 대체 어디서 흘러나온 것일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인류가 마주한 거대한 해석의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현대 과학이 우리에게 밝혀준 이 눈부시도록 정교한 우주와 생명의 법칙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첫 번째, 비신앙인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우주의 미세 조정이나 생명의 정교함이 결코 어떤 신적인 존재의 의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 외에도 무수히 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다중우주론이나 이런 기적적인 조건이 만족된 우주였기에 비로소 인간이라는 관측자가 태어나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인류 원리로 이를 설명합니다. 이들에게 우주는 거대한 우연이 만들어낸 눈부신 기적이며 인간은 그 광활한 우연 속에서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개척해 나가는 존엄하고 주체적인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 신앙인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정교한 법칙들이야말로 초월적인 설계자가 이 세계의 캔버스에 새겨놓은 위대한 지성의 발자국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과학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이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수학적, 물리적 원리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한 페이지씩 읽어내려가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실제로 근대 과학의 기틀을 세운 아이작 뉴턴, 로버트 보일, 유전학의 아버지 맨델,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인간의 유전체 지도를 완성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프랜시스 콜린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자연을 깊이 연구하고 대자연의 설계도를 마주할수록 그 너머에 있는 신의 지성과 창조의 언어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과학은 우리에게 우주와 생명이 작동하는 정교한 사실, 팩트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의 이면을 들여다보며 우주의 배후에 있는 기원을 사색하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진 가장 엄숙하고도 위대한 철학적 여정일 것입니다. 우주는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정교한 설계의 결과물일까요? 만물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오랜 질문,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 경이로운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 각자의 소중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적 사색에 작은 불꽃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